내각 인사 지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총리가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그다음 재청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고 있어서요. 예. 그런 재청권을 행사하고 계시고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께서는 그 협의를 하시면서 청와대로부터 모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락 받으시고 그렇게 상의를 하고 이런 상태죠. 예. 집권 여당이시라 바로바로 답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절차상에 하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여기 자유한국당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 말 그대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이낙연 내정자가 그러면 실제 하고 있는가? 책임 총리로 이 부분은 아직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책임 총리로 가는 길은 멀고 결국은 그건 개헌에 의해서 지금 권력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분명한 거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팀을 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청와대 뜻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외교 경제 부분만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낙연 총리 지명자와 청와대가 협의하는 상태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청와대나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총리께서 팀을 꾸린다.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 한다. 이런 거 계속.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형식적, 실질적 모든 측면에서 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절차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적법 절차겠죠. 그렇지만 이번 정권 교체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양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기석 의원님 참으로 훌륭하셔요. 네. 판사 출신이시라 정말 정의롭고. 자, 오늘 표창원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격려의 문자와 함께 질문 궁금한 점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국회의원도 춤추게 만든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심기가 저희 지금 나가도 되나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덥죠, 실내가? 우리 커피 도착했습니다. 자, 경제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경제팀.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 다음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분이 워낙 유명합니다. 또 안철수 경제교사로서 유명하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 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 근데 이게 조합이 재밌어요. 진보 성향의 학자, 보수 성향의 학자, 정통 관료의 조합. 이게 잘 묶일까요? 따로 놀지 않을까? 거의 그 신의 조화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께서는 고졸 학력에 대한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고졸의 어떤 그 신화를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경제참모 역할을 하셨고요. 가장 경제 관료 중에 그 신망과 신뢰를 받고 계시고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드님이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을 때에도 바로 그 다음 날도 나와서 중요한 그 원전 문제에 대한 대책 발표를 직접 하시고 이런 분이라서 가장 아마 이 경제 관료 중에 역대 인선 중에는 가장 그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 다른 이념적 예. 성향이나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 조합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분은 워낙 이 세 분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라서 예.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네, 근데 이게 이질적인 분들의 조합인데 조합을 넘어서서 조화가 될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래도 지켜봐야 일단 되는데. 고춧가루 살짝 뿌리면서 맛을 돋우면서. 아니, 실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예, 그랬었죠. 예. 뭐 새로운 성장 어떤 뭐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분들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에 실제 어떤 정책을 놓고 그렇죠. 이 부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령탑이 뭐 아무래도 이제 정책실장이 사령탑 예. 역할을 하긴 할 텐데 아무튼 그게 뭐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네. 근데 정 의원님. 네. 중요한 건 우리 경제 규모가 좌우 어느 한 극단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너무 규모가 커져갖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예. 이분들이 지금 장하성. 예, 장하성 실장을 두고 이제 좀 그리고 공정위 예, 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등등 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예. 우려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저기는 국민들 바람도 있으니까 열망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반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저기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분명한 의사표시 예. 시장에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정부의 어떤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는데 예.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에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서 그건 시장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큰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현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옳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다 보면 그거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부작용. 부작용이 더 크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래서 시장을 주로 하고 시장에서의 정말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경제의 예. 비민주적인 요소를 바꾸는 이런 선에서 경제정책은 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뭐 아무튼 장 실장께서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부분 좀 더 귀를 열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원님, 그런데 1월 중순에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대한민국 재벌이 성장의 기회를 잡은 것 같다. 네.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2월 17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되고 삼성의 주식이 며칠 동안 또 계속 상종가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재벌의 성장 예.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장의 지체를 만들어냈던 것은 또 이런 세습 체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는 전문 경영인들을 키우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끝없는 어떤 뭐 탈루 의혹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휩싸일 때마다 저 재벌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그 재벌 기업들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 경영 체제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 기업이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장하성, 네. 김상조 이 이른바 이제 재벌 네. 저격수의 쌍두마차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저는 이번 정부에 굉장히 걸맞는 그런 인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의당 분들이 한 분 장관으로 들어왔어요.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예. 그런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자의 역할도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예.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측면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송 의원님. 물어보기 전에 제가 먼저 그냥 이야기를. 아니, 다른 것 좀 여쭤보려고. 근데 요 얘기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네. 그 5당 원내대표 모임 하는데 네. 언론에 딱 잡히는 게 아이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내려와 계시면 미리 나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대통령한테 여쭙더라고요. 미리 나와 있으니까 원내대표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 떠나갖고.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9일 만이죠. 예. 9일 만에 이렇게 5당 원내대표들과 소통,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뭐랄까 이게 역시 소통을 중시하고 또 그다음에 협치 이걸 강조하는 그 연장선상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비표라든가 좀 전에 말한 상춘제 그동안 거의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 안 했던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곳 아닙니까? 예. 그걸 이제 이른바 외국 귀빈들 올 때 사용하는 정상들 곳인데, 왔을 때. 네, 근데 예. 거기를 5당 원내대표 그 회동 자리로 했고, 그 다음에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명찰 안 비표도 달는 거. 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맞아요. 서민행보 이름으로써 좀 더 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아니, 봅니다. 전에는 대통령이 위고 상하 개념으로 느껴져서 무척 기분이 나빴거든. 그게. 그렇죠. 예, 당 대표들인데. 예, 그래서 아마 그 회동 시간도 2시간 20분 정도도 예상보다 그 길게 진행됐고 또한 나눴던 대화 내용도 충분히 더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실제 합의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그 소통, 협치의 전망은 일단 밝다고 보입니다. 계속 우리 문 대통령이 이런 그 자세로 나간다면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지현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연차 20일 중 하루 쓰신다고 하던데 국회의원들도 연차가 20일 정도 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연차가 365일, 일하는 날도 365일. 연차와 일하는 날이 구분이 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예. 자, 2116님. 의원님들도 월요병 있으시죠? 봉도사님은 오늘 좀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사랑하는 정치쇼 식구들 표창원 이정미 의원님, 새 멤버로 합류하신 송기석 정영기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려. 2116님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보내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광주 분위기는 좀 어때요? 광주. 솔직히 국민의당은 안타깝게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거 뭐 지금 당장 선거 없으니까. 예, 뭐 지지율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 개의치 마세요, 가슴 지금. 아픕니다. 그러면. 예, 개의치 그렇지만 마세요, 지금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라든가 소통 이런 거 잘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저희가 박수를 쳐야 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초기에 말씀드린 인사 이런 분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실제 안철수 전 후보와 상의는 안 했겠지만 오히려 사실 실제 경쟁했던 후보들과 상의한 것처럼 이런 그 인사를 경제팀 구성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하성 교수 쓴다는 그렇죠. 뜻이지. 예. 특히 이제 장하성 교수가 강조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그걸 쭉 10년 이상 통계로 의해서 증명을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걸로 믿습니다. 예. 김동연 대표적인 흑수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김동연 이번 경제부총리로 인선한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도가. 이제 뭐 이정도 총무비서관, 예. 그다음에 지금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예.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는 대통령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굉장히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코드를. 예.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이분들 자체도 훌륭하겠지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아하. 그런 것까지 고면하면서. 아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본 모습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것도 의식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차별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뭐 일거수일투족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의식하고 그게 코드의 하나다. 그 코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이거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일부 분들은 이제 막 댓글 저기 할 때 저거 트집 잡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잘 하더라도 이런 점도 유의하라 이런 거를 계속 지적해 드리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여기 나와서 댓글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그 국민들 의식하는 게 좀 지나치시 항상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기에 너무 또 욕속부달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유의하셨으면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검증은 충분히 저희가 해나갈 겁니다. 욕속부달은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저도 모르고 청취자분들은 잘 몰라요. 혼자는 멋진 용어 쓰고 뭐. 거만한 웃음을 지지. 아니 아무튼 그 의욕이 너무 앞서고 빨리 모든 걸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목표한 데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 다만 야당으로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가지 원칙 이거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만은 지금 언급을 경제부총리 말씀하셨으니까 경제부총리나 송무비서관이나 서울지검장 이런 부분은 아무튼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을 1월 인사하셨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분위기 좋다. 총무비서관은 정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최도술 친구분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총무는 어쨌든 뭐 청와대 안살림인데 요거는 뭐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하겠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관을 완전히 깨버린 거 아니에요. 이정미 의원님.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발표하면서 결함까지 같이 발표해버렸어요. 위장 전입이 있었다. 아들 이중 국적. 딸인가요? 여성 정치 입장에서는 여성 정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 이렇게 좀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외교부 장관 건국 이래 첫 번째로 여성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고 사실 여성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인재도 많이 보니까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뭐 다른 그 외국의 이런 대사 이런 사람들 완전 제압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다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성 30% 할당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가 굉장히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의원님들 4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용기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 이정민 정의당에서 더더욱 훌륭한 의원님. 몇 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와중에 또 고춧가루 살짝 뿌리시고. 자, 아까 여성 30%.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체 장관들 중에 제가 볼 땐 30%를 채우려면은 6명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분 이제 되신 거잖아요. 처에서 일단 한 분 나온 거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분 정도가 더 인선이 될 텐데. 그렇죠. 일단 누구시죠?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심상정 장관님 탄생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자꾸 그쪽으로 이끌고 가지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여성 정치인들이 더 발탁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인사 원칙 5가지 인사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어떤 능력의 측면에서나 이번 인사에서 여성을 대폭 획기적으로 기용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이제 요 대목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충분한 소명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검증한 거, 네, 그거는 굉장히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네 분 샵 1035 문자 격려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9003님 천안 4만역에 600번 노선 운행하는 양기철입니다. 일요일에 정치주안에서 봉도사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드네요. 자, 월요일 날 두 번 들으세요. 1614님 반갑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본방사수 뭐 되고 주로 팟캐스트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생방으로 듣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살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무님 우리 단골 문자리예요. 단골 문자쟁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번 재산 문제, 자식 문제 지겹게 나오는데 이런 건 미리 좀 검증 과정 거치고 나서 정책 방향이나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는 청문회 보고 싶습니다. 송기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무님 질문. 아마 이명무님의 그 뜻은 저렇게 재산이나 자식 문제 이렇게 문제되는 분은 아예 걸러내고 정말 청문회장에서는 정책적 능력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정말 펼쳐낼 수 있는가 정말 책임 장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되게 해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대 원칙 그 원칙으로 당연히 지켰어야 되죠. 근데 이제 못 지킨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대통령께서 직접 좀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물론 인사수석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강경화 장관. 일단 문제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자체는 미리 밝혔다고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후보자 스스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이번에 정의당에서 추천하셨나요? 아무튼 뭐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의당 입장에서. 여성 장관 할당 30% 6명 정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네. 근데 이렇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공직 후보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강 장관 후보자도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 저희도 처음에는 뭐 무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 가지나 나타나잖아요. 5대 재척 사유 중에 뭐가 나왔나요? 뭐 본인과 아들의 세금 탈루 의혹,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 뭐 등등 거기다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강 장관도 본인 이제 해명한다고 했어요. 위장 전입 관련해서 또 딸 이중국적 해명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그러니까 의원이 거기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태도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국민적인 어떤 그 정서를 이거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되겠네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겠죠. 내용과 더불어서 자세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전부 기회 왔으니까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에 있어서 오늘 인사에 있어서 이번에 또 큰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한 가지 저는 다른 분들은 크게 많이 지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보면서 홍석현 특보 보면서 이제 저는 호남 사람은 아닙니다만 호남 쪽 표현하면 좀 거시기하다. 이거는 좀 이거 뭔지 다 이렇게 왜 이러는지 좀 보이고 전혀 좀 별로 아무튼 좋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의 특보로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서 조금 이렇게 신선함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 감정법을 건드는 게 국적의 문제, 병역의 문제, 위장전이면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져도 병역과 국적은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 자제분이 국적에 걸려 있고, 그다음 이낙연 병역에 걸려 있고, 이거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우선은
정말 그 강경화 장관은 너무 매력적인 분이잖아요. 예. 훌륭하시고 특히 그렇긴 하더라고요. 정말요. 특히 그 전 뭐 윤병셋 외교 장관이 한일 간의 문제, 한중 간의 문제, 특히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문제 모두 다 거의 그 무너뜨린 이런 그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서 유엔에서 그야말로 뭐 모든 거의 회원국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따님의 이중 국적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또 그 위장 전집은 그와 연관되어서 한국의 이화 여고에 이제 입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읽히잖아요.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분을 너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교 복원을 위해서 꼭 기용을 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뭐 야당에 좀 엎드려 부탁을 드려야죠. 잘 좀 봐주십시오 하고. 알겠습니다. 자, 야당 원내대표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큰 화두는 개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송 의원님. 예. 개헌의 입장. 개헌 문제는 사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약 아니에요, 공약.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지난 우리가 국정농단 이런 사태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연인원 1,700만이 광화문으로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결국 이게 나라냐 뭔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국가 대개혁의 가장 중요한 완성 결국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도로 그리고 헌법으로 나아가서 이제 법률로 잘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개헌 부분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저렇게 이제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 이번 그 원래 대선 우리 과정에서도 1월 5일 개헌특위 처음에 연 이후로 가능하면 최대한 좀 우리 국회 내 개헌특위 내에서 단일화를 마련해 보자 그런 그 목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6월이 개헌특위가 시한이 만료되면서요. 그렇죠. 이제 다시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물론 이제 발의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정부 측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도 TF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국회 개헌특위로 그 안들이 넘어와서 개헌특위 내에서 거기에서 개헌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실질적인 논쟁, 다툼 이런 것도 좀 종결되는 형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헌특위 안이 마련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꼭 한다. 다만 이게 완전 전체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합의된 부분이라도 반드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제안하면 어떠세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요. 개헌특위. 그러니까 지금은 국회 내에서만 있지만 대통령도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발로 여야정 합의체를 하자. 근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지난주에 5당 원내대표 오찬하면서 그 자체가 여야정이 만나는 자리가 된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게 그거를 한 이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수시로 이렇게 자리를 계속 갖자고 말씀을 하셔서 뭐 이제 기구 문제는 좀 다른 것이지만 이미 그 논의는 시작이 된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시작은 됐는데 이런 거죠. 대표들은 총론을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노회찬 의원이 제안했나요? 공통 공약 먼저 하자. 그럴 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만들어야죠. 공통 공약 이행 추진단이라든지 해갖고 각 당 의원들 두 분씩 보내서 10인위원회를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 것 같고.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실제로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회수석한테 확인해서 실무 준비를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당 의원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거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뭐 해나갈 수 있겠고 해나갈 필요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개헌과 관련해서는요. 18대, 19대 해가지고 거의 8년, 이제 9년째 뭐 나올 얘기들은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이미 다 정리돼 있고 일단 선택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정부 내 개헌특위를 별도로 만들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 당의 정우택 대표가 국회 중심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뭐 그런데 국회가 국민적 여망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꼭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이 좀 튀겼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대통령께서 4년 중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권은 지금 거의 모든 정당이
또 여당조차도 의원들께서는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 아니면 의원 집정제 혹은 의원 내각제. 예. 근데 의원 내각제를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당론으로 일단 4년 중임제고요. 어허, 일부 의원들께서 그런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니까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개헌특위 저도 위원인데 개헌특위 안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제 분권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 이거에 더 방점을 조금 더 두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희 정치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3년 연장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큰 얼개를 좀 갔으면 좋겠다. 예. 근데 왜 분권형이냐? 저희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정말 민주공화국으로 가기 위해서 권력이 좀 나눠져야 된다. 대통령한테 모인 권력 나눠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임명직 관료들이 너무나 많은 가치 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 공정위, 그다음에 기재부 관료, 또 중앙과 지방으로 볼 땐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아무튼 어떤 갑을 넘어서서 엄청난 어떤 이 돈과 저기로 감사권 이런 걸로 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렇게 통제하는 아직도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분권이 꼭 대통령 권력만 나누자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권력을 권한을 나누는 그런 방향으로 지방 분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으로 말 그대로 가는 이런 개헌이 돼야 된다. 이정미 의원님. 예, 저희는 이제 권력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전체적인 권력 구조의 변화의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제도가 왜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됐냐. 삼권 분립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이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과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분권형이나 내각제를 얘기하는 이 권력 구조도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늘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국회가 과연 선거제도. 네, 그렇습니다. 민의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그런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의 측면에서 그 권한을 훨씬 더 강력하게 부여받기 위해서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전체 민의를 골고루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차적이다. 소선거구제에서 한 표만 더 많아도 그럼요. 이기는 승자 독식 구조를 좀 깨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사실 많은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같은 것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국민들이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그 정당이 그 지지도만큼 국회의원 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국회의 어떤 권위도 높아지고 권한도 지난 20대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자면 정의당 몇 석 나와요? 20석이 넘게 나오죠. 20석 넘게 나왔어요?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가만히 계시래잖아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빼고는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는 국회가 전체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신뢰도를 높이기가 좀 어렵다. 저는 일단 송기석 의원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권역별 비례대표 찬성하세요 안 하세요? 아까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지난 이제 20대 선거 전에도 영남 기반 정당이 불리하게 자유한국당 불리하게 나옵니다. 기존의 의석에서 적어도 7석 정도가 이렇게 빠지는 걸로 나오니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점,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정도 말씀하신 게. 다만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소선거구제 이렇게 하는 게 전국의 안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물론 다당제로 가는 부분이 더 어떤 대민주주의에 충실한 거는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양당제로 가야 된다? 아니,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아니요. 근데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송기석 의원님. 개헌의 방향. 일단 국회의원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찬성하세요? 네, 당연히 찬성합니다. 아니, 이것은 특정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 유불리로 해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제가 보려는 민심이 국민의 뜻이 주권 행사하는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 제도가 구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자는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당의 대체적인 입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당시 개헌특위 쭉 이렇게 진행한 과정을 보면 예. 아마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대략적으로 합의된 형태가 뭐냐면 분권형 대통령제였습니다. 뭐냐면 아무튼 지금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너무 심하니까 가능하면 대통령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결국에 이제 정부 형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대통령은 주로 외교, 국방, 통일 쪽,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 그러니까 경제, 사회 분야 이렇게 하는 이런 형태의 어느 정도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아무래도 더민주당에서 좀 더 그에 관한 소극적이었죠. 물론 더민주당 역시 그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하지만 현재의 그 좀 어떻게 보면 기형적 원래 고유의 의미 대통령제는 좀 벗어나서 돼 있는 이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는 쪽으로 그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발언 기회가 없는 거 아시죠? 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개헌 방향은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너무 갑자기 하고 싶다. 중독되어 있어요.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은 역시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87년에 개헌이 이루어진 것은 국민적 요구로 그 전두환 당시 그 군사독재 정권이 간접 선거로 정권을 유지하고 연정하려 하니까 국민들이 자유와 목숨을 내던지면서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과연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느냐. 지금 뭐 분권형 좋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비서진이나 내각이나 특히 그와 같이 움직였던 새누리당이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예. 문제는 지금 국민은 내각제 해달라 누가 얘기합니까? 없어요. 지금 현재 정당 지지도를 보시더라도 그렇고요. 지난 대선 결과도 그렇고 내각제나 분권형을 하자는 표가 그 안에 거의 뭐 10% 미만으로 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국민의 없죠. 뜻은 내각제나 그럼요. 분권형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왜 그럼 개헌이 나오죠? 개헌은 세 가지죠. 하나는 권력 구조고 또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또 하나는 지방 분권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분권의 확대 이 부분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권력 구조 부분은 국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 행정권을 나눠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선출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당들도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난 정권에서도 늘 뭐 야당에 대해서 발목 잡는다, 국회가 제 기능 하느냐 이랬던 분들이 다시 국회가 행정권을 가지자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재 개헌 논의는 우선은 레임덕을 막고 중간 평가 형태의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가 예산이든 감사든 이 부분의 권한을 좀 확대해서 감시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국민의 뜻이지 국회에서 정당들이 행정권의 권한을 나눠가는 형태 이건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더민주당이 예. 정용기입니다. 잠깐만.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피디님. 예. 네. 일단은 이제 항상 이 문제 나올 때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그럼 존경받느냐. 수천 년 전부터 정치인은 항상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정치조 때문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존경을 받을 때 예. 돼서야 국회의 어떤 그런 권한을 제기해주자. 이거는 하지 말자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지금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민의당 주도의 어떤 개헌특위 합의안 나올 때도 분권형 대통령제. 분권형 대통령제. 예, 국민들이 예. 아직은 대통령을 선호한다. 대통령제. 이게 있었긴 하지만 처음에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도 개헌 얘기 나오니까 나중에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이 더 압도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할 거냐 할 때는 말씀하신 표 의원님 견해가 좀 말씀대로 나뉘죠. 아직은 대통령 중심제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더 사회적인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아니구나. 권력을 나눠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인식이 높아질 수 있고 그게 정치 사회화고 정치 사회화하도록 언론과 국회가 국민들께 잘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제 질문. 우리 청취자분들도 똑같은 질문일 텐데. 자, 일단 여야가 견해가 좀 나뉘지만 국회에서 합의하고 정부하고 2차적으로 합의한다. 이 방향과 여야정이 같이 합의한다. 어느 방향이 더 좋을지 간단하게.
예, 일단 헌법상 개헌안 발의권은 물론 정부에도 있고 국회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발의해도 국회에서 다시 의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여야 협치 강조하고 있으니까 국회,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개헌특위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그 안, 마련한 안을 같이 국회 개헌특위에 같이 올리자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여당이 당연히 주도권은 이제 참여하고 일단 있으니까. 국회로 가져가자. 예, 여기서 논의해서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그 안으로 국회 안으로 삼자는 겁니다. 귀결점이 어차피 국회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니까. 똑같은 생각이세요? 예, 근데 이제 지금 개헌 시기가 내년 6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회의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집약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또 저만큼 갔는데 정부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혼선들이 있으면서 이 시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지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그 청와대 오찬으로 시작됐던 이 여야정 논의 틀이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이번 개헌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2321님, 대학생 아들, 고등학생 딸을 둔 주부입니다. 대학생 아이들끼리 얘기한대요. 대통령이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이번 정부는 부디 다음 세대가 상식적이고 살만한 세상에서 힘차게 꿈을 이뤄가도록 밑그림을 잘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밑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지금 개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집권 여당이니까. 네, 뭐 집권 여당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가 공약했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해이죠, 그거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의 뜻이 여당으로 들어가서 여당이 대표해서 하는 방안도 되겠지만 가능하겠지만 이분은 뭐 시간이 많지가 않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국민의 뜻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배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일 텐데. 그 부분은 국회 안에서의 특위 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반드시 좀 여야정의 또 협의 차원에서 좀 개헌안이 함께 만들어진다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개헌만 어떤 상당히 역사적으로 진전된 개헌만 성공시켜도 그것만으로도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백마 타고 온 초인이 있어가지고 개혁하고 이런 거 아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개혁하도록 하는 이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표창원 민주당 의원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이정미 정의당 의원님. 본인의 어떤 충분한 소명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검증한 거. 네, 그거는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점수를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네 분 샵 1035 문자 격려 질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9003님 천안 사만역에 600번 노선 운행하는 양기철입니다. 일요일에 정치주 안에서 봉도사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드네요. 자, 월요일 날 두 번 들으세요. 1614님 반갑습니다. 근무 시간이나 본방사수 뭐 되고 주로 팟캐스트로 다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생방으로 듣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살만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검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무님 우리 단골 문자리예요. 단골 문자쟁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매번 재산 문제, 자식 문제 지겹게 나오는데 이런 건 미리 좀 검증 과정 거치고 나서 정책 방향이나 능력 검증이 이루어지는 청문회 보고 싶습니다. 송기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명무님 질문. 아마 이명무님의 그 뜻은 저렇게 재산이나 자식 문제 이렇게 문제되는 분은 아예 걸러내고 정말 청문회장에서는 정책적 능력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정말 펼쳐낼 수 있는가 정말 책임 장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검증되게 해달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5대 원칙 그 원칙으로 당연히 지켰어야 되죠. 이제 못 지킨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대통령께서 직접 좀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물론 인사수석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강경화 장관.
일단 문제점 이제 문제가 되는 예, 거죠. 문제가 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자체는 미리 밝혔다고 또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근데 그렇죠. 후보자 예. 스스로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읽혔거든요. 이번에 이게 정당에서 추천하셨나요? 아무튼 뭐 그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성 장관 할당 30% 6명 네. 정도 꼭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대통령의 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네. 근데 이렇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공직 후보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강 장관 그렇죠. 후보자도 그렇지만 이낙연 총리 저희도 처음에는 뭐 무난하게 이렇게 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 가지나 나타나잖아요. 5대 재척 사유 중에. 제척 사유 중에 뭐뭐가 예. 나왔나요? 뭐 본인과 아들의 세금 탈루 의혹,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 아하. 부인의 위장 전입 의혹, 뭐 등등 거기다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옵니다. 자, 근데 강 장관도 본인 이제 해명한다고 예. 했어요. 위장 전입 관련해서 또 딸 이중국적 해명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대국민, 그러니까 의원이 거기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제 질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답변 태도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국민적인 어떤 그 정서를 이거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되겠네죠. 이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가 있겠죠. 예. 내용과 더불어서 자세 이런 것도 있다. 그다음에 전부 기회 왔으니까 한 가지만 전체적으로 인사에 많이 있어서 하세요, 오늘 하죠. 인사에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제 또 큰일 치러야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한 가지 저는 다른 분들은 크게 많이 지적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보면서 홍석현 특보 보면서 이제 저는 호남 사람은 아닙니다만 호남 쪽 표현하면 좀 거시기하다. 네? 이거는 좀 이거 뭔지 다 이렇게 왜 이러는지 좀 보이고 전혀 좀 별로 아무튼 좋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의 특보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아무튼 저는 상당히 좀 문재인 대통령 인사에서 조금 이렇게 신선함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국민 네. 감정법을 건드는 게 국적의 문제, 병역의 문제, 위장전이면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져도 병역과 국적은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강경화 장관 그 자제분이 국적에 걸려 있고, 그다음 이낙연 병역에 걸려 있고, 이거 어떻게 통과하시겠어요? 내각 인사 지금 근데 엄밀히 따지면 총리가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그다음 재청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재청권을 행사하고 계시고요. 이낙연 총리 지명자께서는 그 협의를 하시면서 청와대로부터 모든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락 받으시고 그렇게 상의를 하고 이런 상태죠. 집권 여당이시라 바로바로 답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절차상에 하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되죠. 맞아요.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여기 자유한국당 유일호 부총리가 이렇게 재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 말 그대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것은 이낙연 내정자가 그러면 실제 하고 있는가? 책임 총리로 이 부분은 아직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고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책임 총리로 가는 길은 멀고 결국은 그건 개헌에 의해서 지금 권력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분명한 거는 지금 이낙연 총리가 자신의 팀을 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청와대 뜻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장 시급한 외교 경제 부분만 어쨌든 빨리 지명을 해야 되니까 이낙연 총리 지명자와 청와대가 협의하는 상태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계속 청와대나 이낙연 총리 지명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총리께서 팀을 꾸린다.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 한다. 이런 이번 걸 주 계속. 수요일 목요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형식적, 실질적 모든 측면에서
총리가 제청하고 예.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절차를 원합니다. 그게 이제 적법 절차겠죠. 그렇지만 이번 정권 교체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저희가 양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송기석 의원님 참으로 훌륭하셔요. 네. 판사 출신이시라 정말 정의롭고. 자, 오늘 표창원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송기석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견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 문자 폭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격려의 문자와 함께 질문 궁금한 점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는 국회의원도 춤추게 만든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귀에 가시가 돋친다. 이런 말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심기가 저희 지금 나가도 되나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덥죠, 실내가. 우리 커피 도착했습니다. 자, 경제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요. 경제팀.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 다음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분이 워낙 유명합니다. 네, 또 네. 안철수 경제교사로서 유명하죠. 그렇죠. 안철수 의원. 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네. 자, 근데 이게 조합이 재밌어요. 진보 성향의 학자, 보수 성향의 학자, 정통 관료의 조합. 이게 잘 묶일까요? 따로 거의 놀지 않을까? 거의 그 신의 조화 뭐 예. 이렇게들 많은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께서는 예. 뭐 고졸 뭐 학력에 대한 차별 철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고졸의 어떤 그 신화를 입지전적인 예.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직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도 하셨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 경제참모 역할을 하셨고요. 예. 가장 경제 관료 중에 그 신망과 신뢰를 받고 계시고 스스로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드님이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셨을 때에도 예. 바로 그 다음 날도 나와서 중요한 그 원전 문제에 대한 대책 직접 발표를 브리핑을 직접 했고. 하시고 예. 이런 분이라서 가장 아마 그 이 경제 관료 중에 역대 인선 중에는 가장 그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조금 다른 이념적 예. 성향이나 이야기를 아니, 다른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 얘기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네. 그 5당 원내대표 모임 하는데 네. 언론에 딱 잡히는 게 아이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렇게 내려와 계시면 미리 나와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러고 대통령한테 여쭙더라고요. 미리 나와 있으니까 원내대표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내용 떠나갖고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9일 만이죠. 예. 9일 만에 이렇게 5당 원내대표들과 소통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참 뭐랄까 이게 역시 소통을 중시하고 또 그다음에 협치 이걸 강조하는 그 연장선상 아닌가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비표라든가 좀 전에 말한 상춘제 그동안 거의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 안 한 했던 번도 사용 안 곳 했던 아닙니까? 것 예. 그걸 이제 이른바 외국 귀빈들 올 때 사용하는 정상들 곳인데, 왔을 때. 근데 네. 거기를 오당 원내대표 그 회동 자리로 했고, 그 다음에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거, 그 다음에 또 명찰을 비표도 한다는 거. 달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맞아요. 서민행보 이름으로써 좀 더 그 대통령과 오당 원내대표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아니, 봅니다. 전에는 대통령의 위고 상하 개념으로 느껴져서 무척 기분이 나빴거든. 그게. 그렇죠. 예, 당 대표들인데. 예, 그래서 아마 그 회동 시간도 2시간 20분 정도도 예상보다 그 길게 진행됐고 또한 나눴던 대화 내용도 충분히 다 이야기한 것 같고 실제 합의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아마 그 소통, 협치의 전망은 일단 밝다고 보입니다. 계속 우리 문 대통령이 이런 그 자세로 나간다면 아마 우리 정치권에서도 적극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샵1035 문자 폭탄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지현님, 반갑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연차 20일 중 하루 쓰신다고 하던데 국회의원들도 연차가 20일 정도 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연차가 365일, 일하는 날도 365일. 연차와 일하는 날이 구분이 저 없습니다. 1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예. 자, 2116님. 의원님들도 월요병 있으시죠? 봉도사님은 오늘 좀 있으신 것 같고. 제가 사랑하는 정치쇼 식구들 표창원 이정미 의원님, 새 멤버로 합류하신 송기석 정용기 의원님 모두 건강관리 잘하시기로. 2116님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자 보내준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광주 분위기는 좀 어때요? 광주. 솔직히 국민의당은 안타깝게 지지율이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거 뭐 지금 당장 선거 없으니까. 예, 뭐 지지율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그거 개의치 마세요, 가슴 지금. 아픕니다. 그럼요. 예, 개의치 그렇지만 마세요, 지금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 인사라든가 소통 이런 거 잘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 당연히 저희가 박수를 쳐야 되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초기에 말씀드린 인사 이런 분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실제 안철수 전 후보와 상의는 안 했겠지만 오히려 사실 실제 경쟁했던 후보들과 상의한 것처럼 이런 그 인사를 경제팀 구성이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하성 교수 쓴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장하성 교수가 강조했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계속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져가는 소득은 같이 그 비율에 따라서 증가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그걸 쭉 10년 이상 통계로 의해서 증명을 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아까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지만 뭐 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줄 걸로 믿습니다. 예. 김동연 대표적인 흑수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김동연 이번 경제부총리로 인선한 저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도가. 이제 뭐 이정도 총무비서관.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예.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5당 원내대표 회동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하는 대통령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굉장히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소통이라는 코드를. 예.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 이분들 자체도 훌륭하겠지만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아하.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아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본모습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이래야 되는 건데 그저 여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들이 그 조합이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분은 워낙 이 세 분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시라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분은. 네, 근데 이게 이질적인 분들의 조합인데 조합을 넘어서서 조화가 될 것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 고춧가루 살짝 뿌려서 맛을 돋우면서. 아니 실제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랬었죠. 뭐 새로운 성장 어떤 뭐 모델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분들 간에 견해가 다를 경우에 실제 어떤 정책을 놓고 그렇죠. 이 부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령탑이 뭐 아무래도 이제 정책실장이 사령탑 역할을 하긴 할 텐데 아무튼 그게 뭐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근데 정 의원님 중요한 건 우리 경제 규모가 좌우 어느 한 극단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너무 규모가 커져갖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계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장하성 실장을 두고 이제 좀 그리고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등등 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긴장하고 우려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 저기는 국민들 바람도 있으니까 열망이 있으니까 뭐 그런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기업을 적대시하거나 반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저기가 없다라는 어떤 이런 분명한 의사표시 시장에 시그널을 좀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잖아요. 정부의 어떤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는 거 다 인정하는데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에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서 그건 시장의 실패보다도 훨씬 더 큰 비효율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현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예.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옳다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하다 보면 그거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부작용. 부작용이 더 크다. 경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그래서 시장을 주로 하고 시장에서의 정말로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경제의 예. 비민주적인 요소를 바꾸는 이런 선에서 경제정책은 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고 뭐 아무튼 장 실장께서도 그런 우려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런 부분 좀 더 귀를 열고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원님, 그런데 1월 중순에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제 대한민국 재벌이 성장의 기회를 잡은 것 같다. 네. 투명성 강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그리고 2월 17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장이 청구가 돼서 구속되고 삼성의 주식이 며칠 동안 또 계속 상종가를 친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재벌의 성장 예.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성장의 지체를 만들어냈던 것은 또 이런 세습 체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재벌 체제는 전문 경영인들을 키우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고 끝없는 어떤 뭐 탈루 의혹이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에 휩싸일 때마다 저 재벌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컸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번 과정에서 그 재벌 기업들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 경영 체제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오히려 그 기업이 앞으로 예측 가능한 어떤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호를 명확하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 장하성, 네. 김상조 이 이른바 이제 재벌 네. 저격수의 쌍두마차 이건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저는 이번 정부에 굉장히 걸맞는 그런 인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정의당 분들이 한 번 장관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예. 그런 원내 정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판자의 역할도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예.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알겠습니다. 측면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송 의원님. 물어보기 예. 전에 제가 먼저 그냥 원래 그래야 되는 거지. 바로 그겁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이것도 의식하는 것도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차별화 차별성. 할 건가. 이거를 뭐 일거수일투족 할 때마다 그 부분을 의식하고 그게 예. 코드의 하나다. 예. 그 코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이거 트집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일부 분들은 이제 막 댓글 저기 할 때 저거 트집 잡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야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잘 하더라도 이런 점도 유의하라 이런 거를 계속 지적해 드리는 게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예. 여기 나와서 예. 댓글 보지 마세요.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는데. 그게 너무 그 국민들 의식하는 게 좀 지나치시 항상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초기에 너무 또 욕속부달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유의하셨으면 예. 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앞으로 검증은 충분히 저희가 해나갈 겁니다. 욕속부다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 저도 모르고 청취자분들도 잘 몰라요. 예. 혼자는 멋진 용어 쓰고 뭐. 거만한 웃음을 지지. 아니 아무튼 그 의욕이 너무 앞서고 빨리 모든 걸 이루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목표한 데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예. 잘 하고 계시다. 다만 야당으로서 청문회 과정에서는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가지 원칙 이거를 제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 저희가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만은 지금 언급을 예. 경제부총리 말씀하셨으니까 예. 경제부총리나 총무비서관이나 서울지검장 이런 부분은 아무튼 국민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을 1월 인사하셨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의식이 좋다. 총무비서관은 정말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최도술 친구분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총무는 네. 어쨌든 뭐 청와대 안살림인데 요거는 뭐 좀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하겠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 관을 완전히 깨버린 거 아니에요. 이정미 의원님.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네. 그 다음에 발표하면서 결함까지 같이 발표해버렸어요. 네. 위장 전입이 있었다. 네. 아들 이중 국적. 네. 딸인가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 바뀌었어요? 입장에서는 여성 정치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놓여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허. 첫 번째는 어쨌든 외교부 장관 건국 이래 첫 번째로 여성이 임명됐다는 점에서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예, 굉장히 환호할 만한 일이고 사실 여성 인사가 발표될 때마다 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도 많이 보니까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뭐 다른 그 외국의 이런 대사 이런 사람들 완전 제압하더라고요. 네. 대단하죠. 예.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걸 지키는 것에 대한 강박감이 있다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얘기했잖아요. 때문에 예. 여성 30% 할당이 앞으로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가 굉장히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의원님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정용기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 송기석 국민의당에서 가장 훌륭한 의원님, 이정민 정의당에서 더더욱 훌륭한 의원님. 몇 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 와중에 또 고춧가루 살짝 뿌리시고. 자, 아까 예, 여성 네. 30%.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체 장관들 중에 제가 볼 땐 30%를 채우려면은 6명까지는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분 이제 되신 거잖아요. 예. 처에서 일단 한 분 나온 거고 그러면 앞으로 한 5분 정도가 더 인선이 될 텐데. 그렇죠. 일단 그 누구시죠?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심상정 장관님 탄생하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자꾸 그쪽으로 이끌고 가지 마시고. 예, 그럴 때 이제 앞으로 어떤 여성 정치인들이 더 발탁될 것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인사 원칙 5가지 인사 원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 내정자에 대한 어떤 능력의 측면에서나 이번 인사에서 여성을 대폭 획기적으로 기용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예. 이제 요 대목에 대해서는 위장 전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